안녕하세요. 글로리범입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 됐네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더니 세비푸던나비라는 나비가 막 날아다니길래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나비가 까매가지고 그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네, 귀엽죠? 네, 실제 크기는 뭐 엄지손톱만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찍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은 뭔가 까맣게 막 다풀다풀 하니까 무슨 쓰레기가 바람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건 줄 알았다가 제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와서 들여다보고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나비가 놀라서 날아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벌써 봄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게 5달 정도 전이었는데 벌써 다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것도 막 새로 익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제가 책을 한번 써보려고 단해본 과학책을 써보려고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냥 그 노을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할 이야기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띄어쓰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어, 실제로 우리 또래는 문과생들도 띄어쓰기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죠. 네. 지금 애들도 보면은 띄어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공부를 안 한 거는 우리 때나 지금 학생이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듣고 한번 간단히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마 출판사 같은 곳에서 원고를 받았을 때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일단 최소한 띄어쓰기는 뭐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 글도 띄어쓰기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래 띄어쓰기는 조선시대에서 부터 그냥 살짝씩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수필이나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개개인이 그냥 이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 이거를 가장 처음 체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마 그 개화기 때 프랑스 선교사인가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프랑스어에서 하듯이 한글에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하면서 보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체계적으로 뭔가 된 거는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독립신문이 발행되면서 이제 띄어쓰기가 이렇게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여기 오른쪽 두 개는 상해에서 최초로 발간됐던 독립신문인데 여기는 띄어쓰기가 없죠. 근데 왼쪽에 있는 독립신문은 띄어쓰기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것처럼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그 인쇄하는 것에서는 어, 띄어쓰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쓰니까 1933년에 맞춤법을 처음 만들 때 이 띄어쓰기도 그 맞춤법에 포함이 됩니다. 왜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는 뭐 계속 이것을 개량하면서 쓰기 좋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남한이고 북한이고 실제로는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한은 쓰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현실과 이상과 그 국립국어원 그 띄어쓰기는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만든 이유는 편히 쓰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가독성이 좋을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맞춤법은 뭐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근데 띄어쓰기도 아직 불합리한 게 남아있긴 하지만 맞춤법보다는 불합리한 게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띄어쓰기 원리는 아래 4개와 같습니다. 4개, 하나, 둘, 셋, 넷. 아주 간단하죠? 네, 요것만 딱 맞춰 쓰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제1원리는 낱말은 전부 띄어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조사는 아버절에 붙여 쓴다. 네, 두 번째는 짧은 낱말을 연속으로 오는 어구는 붙여 쓸 수 있다. 세 번째, 낱말을 자유로이 붙여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그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을 뜻하는 단어가 뭐 몇백 가지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뭐 딸랑에 5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말은 이런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낱말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낱말이 있다 이겁니다. 요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진짜 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낱말은 띄어쓴다.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가 하늘을 난다. 이거는 새와 하늘은 체언이고 그 다 이거는 그 용언이죠. 네,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을은 이거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앞에 붙였어야지. 그래서 붙였으면 돼요. 이거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가 하는 역할은 의미는 진짜 전혀 없거든요. 의미 없이 새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을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모든 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존명사와 보조동사 이게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띄어쓰기를 할 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모두 띄어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단어는 띄어쓴다. 단 조사는 붙여 쓴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짧은 낱말에 연속되는 어구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떠한 그 어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글자가 막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나가고 뜻도 전혀 혼동되지 않고 뭐 그런다고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어절이 있으면은 그 어절 하나를 우리가 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게 역할을 해요. 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게 한두 개가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은 다 그냥 뜻을 바로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절이 좀 길어도 좀 짧아도 똑같이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절이 한 글자로 된 어절이 쭉 있는 거하고 이게 뭐 4개, 5개 뭐 그 정도 되는 어절이 몇 개 있는 거하고 인식하는 속도를 보면은 4개, 5개 있는 게 읽기가 훨씬 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절들을 붙여면은 읽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맞춤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맞춤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링크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이럴 때 할 때 이게 붙였어야 되느냐 띄었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인데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럴 그다음에 때 요게 각각의 단어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띄었어야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붙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구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디까지가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붙였어도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다시 한번 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이 보급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붙여쓰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글을 적고서 제가 예전에 그 썼던 글들, 막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썼던 글들을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 틀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적어놨어요. 일단 단위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단위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맞춤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여기 어디 있지? 수사에는 띄어 쓰고 숫자에는 붙여 쓴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런 거에는 띄어 쓴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 때는 띄어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1개, 2개 뭐 그렇게 할 때는 똑같은 의미인데 1개, 2개 할 때는 붙여 쓴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단위가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이거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다. 무조건 띄었어야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글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맞춤법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는 띄어쓰고 숫자에는 붙여 쓴다는 이거를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예, 맞춤법 규정이 우리말의 특징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곳에 그 정합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띄었습니다. 이번에 원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고 썼다고 5달 동안. 제가 쓴 원고에도 다 띄어서 놨는데 편집자가 보더니 다 붙여놔가지고 교정을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편집자랑 얘기 좀 해봤는데 다 띄어쓰는 거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띄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싸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띄었을 테니까 그 책으로 나갈 때는 당신이 띄었든 말든 하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였다면은 아마 예. 그리고 이거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쪽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외국의 국제 표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외국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써야 좋을 것이냐 걸 그 토의해가지고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 단위들 있죠. 예를 들어서 각도를 나타내는 도.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딱 큰 따표가 들어있는데 시즌이 큰 따표가 아니고 그 인치라든지 아니면은 분, 초 그런 거 나타낼 때 위에 저만한 콕 찍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쓸 때 그 숫자에 그냥 붙여 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띄어 쓰는데 이거만 붙여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이게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여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센티미터라든지 뭐 리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옹고스롬이라든지 뭐 그런 단위들은 다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숫자를 읽을 때는 만 단위로 나누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 단위로 나누어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원래 뭐 일시, 백, 천, 만, 네, 뭐 1, 2, 3, 4 이런 거는 다 각각의 하나의 단위로 단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쓰려면은 다 하나하나씩 다 띄어 써야 돼요. 그러면은 숫자를 읽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위가 그 단어들이 나열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불합리하니까 만, 억, 조 그런 식으로 네 개의 단위마다 그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 단위 앞에 있는 거는 몽땅 붙여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냐 하면은 2022년입니다라고 할 때 2022를 다 그냥 하나의 그 어절로 묶어서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 읽는 것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쓸 때도 이렇게 네 자리마다 끊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큰 어떤 뭔가 숫자를 써놨는데 이거 하려면 일시백천 만십백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자리가 뭔지를 알아내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 자리마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이게 만, 억, 조, 경, 해. 해 다음에 천이네. 그럼 천해. 이게는 천해라는 숫자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쓰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리마다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표나 아니면 위에 있는 이 비칭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근데
어차피 우리 세상은 다 전산화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바꾸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언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다른 단말과 붙여 쓰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는 뭐 실제로 붙여 쓰더라도 물론 이제 의미가 약간 혼돈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띄어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들, 등, 등등 이렇게 하는 게 요런 말들은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낱말, 과 붙여 쓰지 뭐 할 때 콤마 이게 쉼표 붙여 쓰지 쉼표 못하는 쉼표 뭐 그런 식으로 쭉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등등이라는 말이 오면은 이 못하는과 등등 사이에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를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이 말들은 앞에 쉼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띄어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의존명사입니다. 들. 예를 들어서 어, 그 낱말들과 말들이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낱말과 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말은 들이 잘 안 쓰이는 거 아시죠? 최대한 원래 우리말이 그 단수와 복수가 동시에 한 단어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낱말과 말 그 사이에 이게 그 말하는 사람이 복수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을 붙여야 되는데 들을 각각 하나하나에 붙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뒤에 그냥 들을 통째로 탁 붙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들은 복수 전미사가 아니라 그냥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과 말 하다음에 한 칸 띄고 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낱말이 나열된 뒤에 오는 들, 등, 등등은 앞에와 띄어 쓴다 이렇게 나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붙여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붙여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의미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붙여 쓰면은 다른 낱말 사이에 오는 내지 및 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중에서 밋은 그 일본어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말이었어요. 우리말 밋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지 밋 겸 이거는 그 앞 단어와 뒤 단어와 그냥 더 띄어 쓴다. 쉼표도 안 찍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이 붙였어야 할까 띄었어야 할까 이 문제는 굉장히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정답은 띄었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띄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붙여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 예외 규정 때문에 항상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맘대로 그냥 쓰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글 안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 안에서 이 마취표가 이 띄어쓰기 관련된 이 포스트 안에서는 모두 한 가지 방법대로 붙여 쓰려면 다 붙여 쓰고 띄어 쓰려면 다 띄어 쓰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울 건 모조리 띄우고 붙일 거면 모조리 붙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외 규정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어들이 너무 길면 띄었을 수 있다. 붙였었는데 붙였었는데 이거 뭐 10자씩 되네. 그러면은 띄었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 하다, 푹신푹신하다 뭐 이런 거는 이거 자체로 6자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뭐 보조 용언이 탁 붙어가지고 10자씩 된다. 그러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곤란하니까 그때는 띄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 번째죠. 네, 낱말을 자유를 붙여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의 경우 수식어가 있는 표현은 그냥 붙여 쓰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장미꽃은 파란색이다. 장미꽃이 파란색이네요. 그랬는데 이 문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파란색이라는 이 그 낱말은 원래 파란이라는 꾸민말과 색이라는 본말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꾸민말과 본말인데 이게 합쳐서 한 말로 써도 되나요? 합쳐도 됩니다. 앞에서 짧은 낱말이
연속으로 올 경우에 붙여서 된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말은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을 붙여가지고서 한 단어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게 붙여서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말에서의 그 색깔은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하양 이 다섯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무지개는 오색 찬란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오색이라는 게 이 다섯 가지 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색깔을 뜻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보라, 녹색, 곤색, 네, 핑크 이런 것들은 다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크는 아직 토착화까지는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말은 뭐 용언 더하기 용언이나 용언 더하기 체언이나 체언 더하기 체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낱말로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다. 많이 쓴다.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띄어쓰다라는 경우에 띄어쓰기가 문제가 되죠. 띄어쓰다가 한 단어인가요? 두 단어인가요? 그래 만약에 이게 한 단어라고 하면은 이게 활용이 들어가서 뭐 띄어쓰어 막 그런 식으로 그 뭐라 뭔가 바뀌면은 이거 띄었어야 되나요? 붙였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이게 한 단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다른 뭐 활용형이 붙은 예를 들어서 띄었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명사형이 붙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도 붙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땐 띄어쓰고 어떤 데 붙여쓰고 막 그렇게 돼요. 붙여쓰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띄어쓰다 붙여쓰다가 다르다는 거예요. 활용형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는 뭐 다 알고 있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것과 비슷한 다른 예를 대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르는 게 나와요.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예.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뭐 규정이 뭐냐 하면은 두 개가 다 본동사이기 때문에 같은 그 의미가 같은 경중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붙이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앞에서 우리 말했듯이 이미 우리말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붙이고 막 그 뭐 한 그 예를 들어서 꾸민말과 그 본말이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단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본말과 본말이 붙어도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립국어원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어설픈 정리 때문에 혼돈의 카오스가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서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국어병신체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 사람들은 교종가 인간이다라고 모든 걸 다 국어사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의견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 저것 요것 저것 그것 다 것으로 쓴다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때 저때 이때 요때 그맘때 다 때로 끝나는데 뭔가 앞에 붙어 있죠. 이것처럼 원래 다 하나하나가 다 그 단어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끼리 붙어가지고 한 단어로 그냥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그냥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띄어써도 되긴 하는데 붙여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읽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때. 자, 하다 되다 없다. 이것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냥 무조건 앞에 붙어요. 특히 공부하다. 이거 하다는 그냥 앞에 뭐가 있든 가서 달라붙고 옵니다.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일단 무조건 붙여 쓰면은 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재미있는 책에 그 나와 있는 재미있는 글인데 어, 여기에서 원래는 이게 하다가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예를 적어 놓은 건데 예,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정도 분량에서 하다가 요만큼밖에 안 나온 거는 진짜 적게 나온 거는 훨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요한 게 요 본문을 보면은 교대를 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고 거기에 조사까지 그 부활시킨 거는
그러니까 교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말에서 그 일부 어떠한 뜻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하다 앞에 그 띄었으면 됩니다. 조사까지 부활시키면 더 낫고요. 자, 네, 마지막이에요.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낱말이 있다. 근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제 붙였으면은 어떠한 그 공동 운명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루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띄었으면은 이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몸인데 몸이 하나야. 진짜 물리적인 몸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와 내가 한 몸이면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와 나라는 육체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인격끼리 서로 뭐 너와 나는 한 몸이야라고 해서 띄었어도 되죠? 아니면은 뭐 시암쌍둥이다 그러면은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두 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쓸 수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붙여 쓰는 경우에 띄어써 있는데 우리라는 낱말이 굉장히 그 우리말에서 굉장히 그 특이한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라는 거는 이렇게 띄어 쓰는 표현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띄어 쓸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 아니면은 뭐 우리은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이거를 붙였어야 되는지 띄었어야 되는지는 그 중요하다. 이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때마다 우리라는 말을 쓸 때마다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집은 2층이다의 우리 집. 이 우리 집을 붙였어야 되느냐 띄었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거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붙여 쓴 우리 집이면은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내가 2층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띄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내가 산다면은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하는 것은 큰일이다. 여기서 큰일이 문제가 되겠죠. 큰일이 띄었으면은 그 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일을 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힘들게 뭐 일을 뭐 한다는 그런 거에서 큰 일을 했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는 큰 일이 필요하다. 뭐 그럴 때 이 큰 일은 이게 띄어쓰는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제반적인 요소가 이렇게 섞여 들어간다 할 때는 붙여서 쓰는 큰 일을 써야겠죠. 실제로 붙여 쓰는 것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셔서 우리 집이 또 그렇고 여기서 한 몸도 그렇고 그 어떤 하나하나 단어가 떨어져 있을 때의 뜻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한 몸이었다 나올 때 한이 있었죠. 한은 이런 낱말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가끔은 둘도 만들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둘 얘기하니까는 갑자기 옛날에 제 친구 결혼식 갈 때 청첩장 교정봐주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교정을 다 잘 해줬는데 그 문구에서 그 뭐였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한다 그런 의미였는데 그 둘이 들어간 것을 원래 띄었어야 되는데 붙여 쓴 거예요.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고서 막 고민을 했는데 다른 그 대학교 동기가 그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뭐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쉼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면은 원래 쉼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쉼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쉼표가 별로 안 쓰이는데 외국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제 글도 쉼표가 좀 다른 글보다는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할 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외래어에 어떠한 우리말이나 한자어가 되어 있는 것이 붙을 때 이것을 다 띄어쓰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그 맞춤법에서 하나의 단어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붙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식으로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것들은 붙였어야 되나요? 띄었어야 하나요? 독일어 요거는 아니겠죠. 요건 둘 다 한자어니까 빼고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붙였어야 할까요? 띄었어야 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붙였어야 되고 두 개는 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 띄었어야 되는 거 어떤 게 붙였어야 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거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뿐만이 아니라 말, 인, 네, 무슨 뭐 어디 뭐 관광을 갔더니 무슨 강이 있더라, 무슨 산이 있더라, 뭐 그런 그것도 그것들 중에도 맞춤법에 하나의 단어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그런 말을 쓸 때마다 무조건 다 국어사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처음에는 붙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걸 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인어 할 때 이 어가 그 뭐라 그럴까 무슨 어라고 하는 낱말 뒤에 붙으면은 어가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산이라든지 인이라든지 그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외래어의 맨 마지막에 쓰이는 발음이 그 일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어가 없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그게 쓰인 의미로서 붙이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이 그 낱말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인가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띄어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띄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명확히 해놔야 돼요. 이거를 그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국과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그 사전에서 삭제한 다음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것만 요런 경우만 예외로 띄어쓴다라고 만들든지 아니면 다 붙여쓰게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죠. 실제로 그 글을 쓰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미와 형태가 똑같은 이존 명사, 그다음에 마냥 같은 조사, 중 띄어쓰기 엄청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합니다. 뭐 쓸 때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런 것들은 우리가 틀려도 읽는 사람이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그 국립국어원이라든지 국립국어원을 해체하는 대상이라면 국어학자들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정리, 최대한 효율적인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아마 쉼표에 관련된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쉼표와 관련된 글은 10년도 전에 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될 텐데 너무 오래전에 쓴 거라서 교정 같은 거는 다시 봤지만 글쓰기 수준 자체가 원체 좀 낮았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잘 정리가 되니까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고 뭐 글을 쓰셔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적용한다든지 적용하지 안 한다든지 해서 글을 쓰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같이 뭐 즐겁게 떠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봄민도 이제 뭐 3월이 막 중순 돼가지고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막 계속 가고 있는데 음, 밖으로 나가셔서 네,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으로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